프랑스 대혁명은 루이 16세가 160년 만에 원시적 회의인 3부회를 소집하면서 일어나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입니다. 1, 2신분은 금방 합의를 이루었는데 3신분은 이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3부의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3신분은 그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베르사유의 실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의회,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어리석게도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자 파리 민중이 봉기해서 당시에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사고를 쳤어요. 남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국경 근처의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이 잡힌 것도 10인승 마차에 이제 시종과 시녀들까지 다 태우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커다란 마차가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시민경비대의 검문에 걸렸는데 운 나쁘게도 그 시민경비대원 중에 과거의 왕실 근위대원이었던 인물이 있어서 국왕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국왕부처는 체포돼서 파리로 압송되고 분노한 이제 파리 민중은 가장 강경파였던 자코뱅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1793년 1월과 10월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합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몇 주 전에 안개의 도시 런던, 그죠? 1, 2부를 런던의 예술가와 예술 작품들, 그리고 런던의 역사, 정말 절묘한 조화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모셨던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을 저번에 예고해 드렸을 겁니다. 아마 파리와 그 외의 다른 도시들도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런던이 서유럽에 어떻게 보면 품격이 있는 신사의 도시,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의 도시라면 낭만과 예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들이라면 프랑스의 파리로 여러분 모실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런던의 여운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평을 잘 해주셔서 저도 진행자로서 되게 보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주변에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가요? 네, 근데 제 주변 분들은 다 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하고 또 이런 대담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예쁘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실물이 더 나으십니다. 자, 오늘은 파리로 가볼 텐데요. 네. 파리는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애틋한 사연이 있는 도시긴 한데, 파리 그러면 제일 상징하는 걸 뭘로 꼽으세요?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겠죠. 에펠탑? 에펠탑이 일단 지금 그 보여드리는 파리 전경처럼 어디서나 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군요. 324m나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세기의 파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탑을 세웠는데 당시에 뭐 모파상이라던가 뭐 포레 작곡가 포레나 뭐 그 건축가인 갸르니에나 많은 그 파리의 예술가들이 이 탑이 파리의 전경을 완전히 흉물스럽게 망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철거를 예정하고 세웠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막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는. 그렇죠. 왜 대체 이 탑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아름답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파리의 어떤 혁신적인 감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기념비적인 파리의 상징은 이 에펠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사실 센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센강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파리를 가게 되면 센강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센강도 이 템즈강과 마찬가지로 강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고 네. 지금 그 알렉산드르 3세 다리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센강의 다리가 왠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파리의 그 런던의 다리보다 예술적이에요. 런던의 다리는 뭔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다리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생강의 다리는 사진을 찍어도 너무 멋있게 나오는. 네. 말하자면 똑같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도 네. 런던에서는 팬케이크가 되고 파리에서는 크레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좀 있고 그래서 이 센강에서 보통 이렇게 네. 맞아요. 노틀담이 이 센강의 가운데 있는 시대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관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시대섬이 처음으로 파리라는 곳이 생겨난 그런 그런가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틀담이 2019년에 큰 불이 나서 아직도 일반에게 공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런던으로 치면 시티 역할을 했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시대섬과 몽마르트르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파리의 그렇죠. 대표적인 네. 곳이겠죠. 이 몽마르트르도 사실 파리의 형성과 좀 관계가 있는데 네. 이 단어가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프랑스에 가면 생드니 성당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이 생드니, 세인트 데니스가 파리의 주교였고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지역이 갈리아 지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순교를 했던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참수 형식으로 순교를 했는데 성인은 자신의 목을 들고 계속 걸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목이 잘렸는데 예, 예. 본인이 자신의 목을 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설교가 나온다. 계속 목을 들고 걸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수호 성인이 세인트 데니스라서 생드니 성당이 많고 여기가 이제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지금은 뭐 몽마르트르가 상당히 힙한 뭔가 세련된 곳이지만 이 파리가 평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몽마르트르만 약간 해발 한 180.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서울을 제외하고 저런 몽마르트 같은 그 자연적인 언덕 산에서 전체 도시를 다 조망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도 없는 것 같고요. 없죠. 예, 저도 런던에도 기억이 안 없는 것 나요. 같고요. 런던은 뭐 프림로즈 힐이라는 곳이 있긴 있는데 네. 몽마르트르처럼 저런 분위기는 저렇게 다 아니죠. 보이는 분위기는 네. 아닙니다. 드문 일이죠, 저게 예,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포인트지만 옛날에는 산동네였기 때문에 집값이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겠어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돈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벌이가 일정치 않은 예술가들이 예술가들. 있었고 그래서 모네나 아니면 르누아르, 고흐, 피카소, 예, 네, 이런 피카소가 인물들이 살았죠. 모두 이 몽마르트르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예술가의 언덕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좀 도시가 오래되면 많은 사용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가지게 되는 것 첫 같아요. 질문으로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파리의 가장 파리를 상징하는 지점이나 뭐 건축물을 여쭤본 이유가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파리의 여행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선문 앞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개선문의 왼쪽 어귀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거기서부터 유모차를 몰았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샹젤리제, 그죠? 샹젤리제 거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저 개선문부터 뭔가 스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세기의 기념비적인 건물이 에펠탑이라면 19세기의 기념비적인 건물, 파리를 대표하는 건물은 이 개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샹젤리제에서 이렇게 개선문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파리의 중심에 개선문이 있고 그렇죠.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로들이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면서 파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중심가에 개선문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선문을 다 가게 되고 샹젤리제에서 이렇게 개선문을 딱 바라보면 문이 너무 커서 놀라게 돼요. 그렇죠. 예, 문이 상당히 장대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안에 방도 있고 계단도 있고 막 위에 전망대도 있고 그런데 이 가로가 45m, 세로가 50m의 규모라고 해요. 예, 이 개선문 이 아래에는 그러니까 바닥에는 1차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프랑스 무명 용사들에게 바쳐진 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국경일이나 아니면 그렇죠. 프랑스의 국빈이 방문하면 이 개선문의 헌화하죠. 무명용사에 비해 헌화를 해요. 예. 저도 이 개선문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 특히 먼 옛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배낭여행을 가면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선문 밑에 이렇게 문이 크니까 이렇게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늘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앉아서 그리고 쉬었던. 아이고 덥다 막 이러면서 가방에서 물도 꺼내 마시고 그 사과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아작하고 먹었습니다. 유럽의 사과들은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 개선문의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제 뭐라고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다들 해외에서 나가 살면은 외국어가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느는 건 외국어가 아니라 눈치가 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못 알아듣지만 바로 그 말을 하는 어떤 그 태도를 보고 여기서 뭔가 음식을 먹는 게 금지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빠동 그러면서 바로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무명용사의 비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경건한 자리고 이 무명용사의 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저 맞습니다. 위에 지금 타고 있는데 같은 불이 알링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묘소에도 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960년에 젊은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네. 이듬해에 그러니까 61년에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의 국빈으로 방문을 네.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샤를 드골 대통령과 함께 여기에 이 개선문에 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달라스에서 불의의 피격 사고로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장이 미국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드골 대통령이 국가 조문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자클린 케네디를 2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자클린이 드골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를 개선문에서 타고 있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내 남편의 무덤에서도 타게 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이 불을 프랑스에 특별히 주문해서 알링턴으로 공수해 와서 알링턴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묘에서도 같은 불이 타고 있다라는 좀 그 드라마 같은 사연이 저는 처음 있어요. 들었습니다. 예. 이 두 불이 같은 불이다라는 불은 다 같은 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불이죠. 근데 저 뭐 개선문을 직접 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참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네. 네, 저 건축 양식이 언제 거지? 왜냐하면 로마에도 비슷한 개선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하신 분들은 굉장히 눈썰미가 저는 좋으신 왜냐하면 분들이에요. 이제 로마도 한 두어 번 가보고 네, 뭐 네. 그런데 사실 훨씬 더 그 파리의 개선문이 세련미랄까 뭐 그런 게 있고 더 장대한 것 같긴 한데 양식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 네. 개선문이라는 것이 사실 파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로마의 황제 개선문에서부터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신 분들 그 로마 한가운데 포로 로마노라고 해서 네네네. 고대 로마의 유적들이 그렇죠.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걷다 보면 그 포로 로마노가 상당히 넓은데 거의 빠져나갈 만한 부분에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라는 있어요. 서기 82년도의 개선문이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이 흡사하네요.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거의 그러네요.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 문이 훨씬 작지만 예.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면 자기의 이름을 딴 개선문을 로마 시내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6개의 황제 개선문이 만들어졌고 네. 현재는 이제 3개만 남아있대요. 제일 유명한 건 아마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3개의 아치가 있는 기념 그 개선문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은 현재 남아있는 3개의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개선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선문이 지금 우리 파리에서 보는 그 장대한 개선문과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크기만 조금 차이 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파리의 개선문은 대체 누가 그렇게 로마의 개선문과 개선한 비슷하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을까요? 예, 누가 만들라고 시켰을까요? 저게 19세기라고 하니까 승전을 했던 나폴레옹이 했을까요? 그렇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만들라고 시킨 네.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파리나 프랑스에 있는 유적이 아니라. 그리고 하필이면 고대 로마 황제 개선문과 비슷하게 그러나 더 장대하게 만들라고 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개선문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나폴레옹이 건설한 프랑스 제국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연한색이 나폴레옹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연한 노란색. 네. 지금 일단 프랑스 이 오각형의 대서양과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 땅이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 있고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고 컨페더레이션 오브 더 라인이라고 써 있는 오늘날의 독일이 있고 폴란드가 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전부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여기 오토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터키의 전신이죠. 이 러시아와 터키를 제외하면 유럽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정복을 한 셈이거든요. 이런 나폴레옹이 이 정도 규모의 프랑스 제국을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나 썼을 것 같으세요? 한 10년? 3년입니다. 3년? 제가 제 군대 생활할 때 다 끝냈네요. 네, 그렇죠. 1807년 정도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24살에 프랑스의 포병 장교 중이었다가 26살에 준장이 되고 29살에 총사령관이 되고 31살에 종신 통령이 되었다가 34살에 프랑스 황제가 된 거예요. 34살에 저희가 뭘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때까지 굉장히 어떤 시행착오와 흑역사만 반복하기 마련인데 34살에 프랑스 황제가 됐고 45살에 영국군에게 체포된 종신 유배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귀향길을 떠난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화나 TV나 소설 등에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어떤 픽션 속의 전쟁 영웅도 실제 인물이었던 나폴레옹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 하면 이제 워낙 이제 풍운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급 장교부터 황제 이르기까지 정말 본인이 다 삶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저의 기억 속에 나폴레옹은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참고 서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교수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셔서. 완전 정복이라는 거기 보면 알프스를 넘는 딱 나폴레옹이 있는데 불가능은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완전 정복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이미지로 나폴레옹을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사실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에게도 그 그림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그림인데 그 완전 정복과 나폴레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20살의 루이 16세의 초상인데 이 초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그냥 그 표정에서는 매우 거만한 그리고 조금 그러면서도 좀 황제치고는 좀 나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현명하지 않은. 별로 현명한 사람의 얼굴이죠. 저희가 지난 런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왕과 왕비의 초상은 실제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답고 현명하게 그려서 보는 사람들,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짜 하늘이 내린 군주로구나. 하늘이 내린 왕비로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실제와 닮고 안 닮고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얼굴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그가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지성적이라던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저게 최선이군요. 증거라고 봐요. 포토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잘생기고 못생기고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의 취미는 사냥과 자물쇠 조립이었다고 해요. 루이 16세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군주에 대해서 앙리사세 이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군주를 끌어내려서 단두대로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군주는 현명하든 현명하지 못하든 프랑스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누구였나 하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프랑스인이 아니었죠. 예. 그 오스트리아 그렇죠. 합스부르크 제국의 딸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합스부르크가는 거의 그러니까 동유럽과 중부유럽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큰 국가였어요. 그런데 1700년대 한 1730, 40년대부터 북쪽에서 프로이센이라는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강국이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위협을 느낀 부르봉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우리가 좀 화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의 왕세자와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막내 공주 마리아 앙토니아를 결혼시켜요. 막내였군요. 네. 그래서 1770년에 15살의 왕자와 공주가 이제 만났고 마리아 앙토니아는 프랑스로 건너와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프랑스식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왕각끼리의 어떤 그런 정략 결혼이었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오스트리아 제국과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왕비에게 투사했습니다. 왕비가 외교 전략을 오스트리아에게 유리하게 펼쳐서 왕비가 자꾸 왕을 꼬드겨서 뭐 이런 식으로 왕비가 너무 사치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라는 말은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죠. 그녀에 대한 많은 중상모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초상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초상은 루이 15세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할아버지였던 선왕이었던 루이 15세의 공식적인 후궁이라고 해야 되겠죠. 메트레 상티드라는 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직위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 루이 15세의 사랑을 받았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입니다. 그녀는 사실상 프랑스의 대신 외교관 역할을 다한 인물이었는데 이 프랑스와 보르세가 그린 후작 부인의 초상을 보면 굉장히 꽃처럼 아름다움. 사실 이때 부인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꽃처럼 아름다운 부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고 책을 들고 있네. 네,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책상과 펜과 잉크가 있죠. 흔치 그녀는 않죠, 저게. 자세히 보시면 뒤에 책장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녀는 이렇게 아름답고 마치 꽃처럼 그런 영원한 젊음을 가진 여신 같지만 본인이 책을 읽고 본인의 어떤 장서를 가지고 있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지성적인 여성인 그러네요. 겁니다. 지금 살짝 기대에 있다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온 거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저분에서 루이 15세가 들어왔겠죠. 이 여성의 포즈 어찌 보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관능을 다 자랑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그리고,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아름답다. 지금 발밑에 장미꽃이 떨어져 있는데 마치 드레스에서 꽃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산한 초상을 그릴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여성이 퐁파두르 부인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쇤부른궁에서 태어나서 방이 2,000개인 쇤부른궁에서 태어나서 15살에 또 방이 2,000개인 베르사유 궁으로 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황금 수저였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조차를 발끝에 장미가 있었는데 손끝에 있네요. 네. 저 그림. 그냥 그죠? 나는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워 이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꽂고 있는 게 타조 깃털일 텐데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18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에는 계몽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평민들은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철학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계급 그리고 나는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정도의 부를 일구었는데 귀족 계급은 다만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언가 불공평하다. 그들이 가진 특권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는데 1776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몰라요.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예. 네.
1773년에 이제 보스턴 티파티 네.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미국 식민지에 너무나도 가혹한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어떤 대표를 본국의 의회에 보낼 자격도 주지 않고 뭐 이러니까 식민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제 그 전쟁이 나고 미국 독립 전쟁이 벌어지는데 1783년에 결국 이 전쟁에서 미국 독립군이 이겨서 당시의 영국왕 조지 2세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해요. 그래서 신생국 영국이 미국이 태어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탁월한 시민군 그 장군이 있었지만 그냥 시민군이고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정규군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일개 시민군이 세계 최고 강국의 군대를 이겼나 하면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미국을 도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이 이 너무나도 좋은 땅덩어리인 미국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국은 그 결과로 식민지를 잃었고 미국은 독립을 했고 프랑스는 무엇을 얻었나? 프랑스는 막대한 일단 경제적 손실과 일단은 군대를 미국으로 보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 평등, 박애 같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미국 독립군의 정신이 이 프랑스 지식인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부르주아 계층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네. 예. 지금 177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려진 초상인데 이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이 미국에서 온 벤자민 프랭클린이 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손을 맞잡는 것은 너와 내가 동등하다. 라는 의사 표시인데 계급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누군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입을 맞추거나. 네. 동등하게 손을 잡는다라는 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시민 계층의 평등에 대한 어떤 특권 계층에 대한 증오가 커지게 되고 그런 특권 계층, 귀족 계급과 이 시민 계급 사이의 갈등이 17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그 두 계층 간의 갈등이 그들이 좋아했던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모든 예술 작품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귀족 계층이 좋아했던 그림은 로코코라고 해서 이런 화풍이에요. 귀족의 모습, 특히 귀족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파스텔 톤의 가벼운 그런 색채를 쓰고 약간 몽환적인. 네, 그런 꿈 같은 그러나 어찌 보면 관능적인 이런 그림입니다. 이 프라고나르가 그린 그네라는 작품에서는 마치 장미꽃처럼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서 그늘에서 무언가 끈을 잡아당기고 있는 남성이 보이거든요. 네. 이 그네는 여성의 힘이 아니라 뒤에 이 그늘에 있는 남자는 이 여성의 남편이에요. 남편의 줄을 다 잡아당겨서 그 노동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기 남편의 수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앞쪽에 왼쪽에 풀숲에 숨어있는 애인이군요. 애인을 희롱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네가 앞으로 나갈 때 다리를 벌려서 자기의 치마 속을 애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너무 많이 벌려서 신고 있는 분홍빛 슬리퍼가 공중으로 슝 날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름답지만 사악한 그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 이제 철학자인 디드로가 말하기를 진실 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진실이 없고 남은 네. 다 있다. 네. 이런 그림을 좋아했다는 것은 귀족들의 생활이 무료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그림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시민계급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계급이 좋아했던 그림. 이거예요. 신고전주의 스타일 그림인데 너무 다르죠. 예. 딱 봐도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네요. 색감은 굉장히 어둡고 그림 속에 어떤 남성들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림의 시대적 배경이 그 당시 18세기 프랑스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죠. 로마 시대 같아요. 네, 실제로 이 그림은 고대 로마가 부족 국가였을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로마에게 이웃 국가인 알바 롱가라는 부족 국가가 이제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바 롱가가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대표적인 가문의 아들들, 당신네 국가에서 대표적인 가문의 아들들이 나와서 두
그 아들들 간의 결투의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대신하자라고 네. 제안해서 로마가 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로마의 대표 가문으로 선발된 가문이 호라티우스 가문입니다. 그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칼을 주면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맹세를 받고 있어요. 아들들은 팔을 힘차게 뻗어서 이 아버지의 그 요청에 응하지만 왠지 아버지가 걸친 붉은 망토가 이 아들들이 나가서 흘릴 피처럼 느껴집니다. 로코코 스타일의 그림에서 그림의 주인공이었던 여성들은 지금 뒤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는 조연이죠. 실제로 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들은 그 알바 롱가에서 대표 가문으로 나온 크라티아누스 가문의 아들들과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약혼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자신들의 오빠들이 이기면 자신들의 남편과 약혼자가 죽고 남편과 약혼자가 이기면 오빠들이 죽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버지와 이 딸들 사이에 뒤에 멀리 유모가 2명의 꼬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오른쪽에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가 뚫어지게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들을 바라봅니다. 네. 이 꼬마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와 삼촌들처럼 조국을 지키는 용감한 전사가 되겠죠. 이 그림은 무언가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예요. 네. 1785년에 이 작품이 살롱전에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인파가 이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다비드가 그린 1789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후에야 공개된 브루투스에게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가져옴이라는 그림은 한층 더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가 그 카이사르 양아들인데 그렇죠. 카이사르 암살에서 배신하는. 그 브루투스 너마저 그 브루투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네. 그것보다 그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예. 집정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 집정관에게 하루는 첩보가 들어와요. 반란 모의가 꾀해지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집정관은 모두 다 관련자를 잡아들여서 처형하라라고 지시했는데 다 잡아들여 보니 뜻밖에도 거기에 집정관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브루투스 집정관은 고민하다가 명령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도 봐줄 수 없다. 다 처형하라. 라고 명령해서 지금 처형당한 아들의 시신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이제 아들과 오빠의 시신을 보면서 오열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왼쪽 그 정면에 보이는 이 남자가 아버지 브루투스 집정관인데 애써 이 장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더욱더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조국의 존재는 아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더 숭고한 것이 조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그림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를 시민 계급은 알아들었고 네. 1789년 7월에 이제 우연의 연속에 의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루이 16세가 160년 만에 원시적 회의인 3부회를 소집하면서 일어나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입니다. 1, 2신부는 금방 합의를 이루었는데 3신부는 이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3부의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3신부는 그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베르사유의 실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의회,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어리석게도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자 파리 민중이 봉기해서 당시에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혁명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그려진 이 다비드의 테니스 코트의 맹세라는 작품이 바로 그 3부회 중에 3신분이 실내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의 결성을 그렇죠. 결의하는 평민들이죠. 그런 장면인데 결의하는 이 의원들의 모습보다 펄럭이는 커튼과 허공이 더 크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뭔가 그림이 허망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그림이 주는 느낌처럼 혁명의 바퀴는 아무도 그 혁명의 바퀴를 굴려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막 굴러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 혁명이라는 이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역시 우리가 초상에서 봤던 것처럼 현명하지 못했던 루이 16세가 사고를 쳤어요. 루이 16세는 이제 혁명군의 세력을 주장을 다 인정하고 혁명군을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남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다가 국경 근처에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잡혔습니다. 예. 근데 이 잡히는 것도 그렇게 변장하고 도망가는 거면 작은 마차에다가 농부와 농부의 아내처럼 허름하게 하고 갔어야 하는데 10인승 마차에 이제 시종과 시녀들까지 다 태우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커다란 마차가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시민경비대의 검문에 걸렸는데 운 나쁘게도 그 시민경비대원 중에 과거의 왕실 근위대원이었던 인물이 있어서 국왕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국왕부처는 체포돼서 파리로 압송되고 분노한 이제 그 파리 민중은 가장 강경파였던 자코뱅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코뱅파가 1792년에 국민공회를 결성하고 이듬해인 1793년 1월과 10월에 각각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합니다. 각각 같은 날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루이 16세는 1월에. 먼저.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10월에 처형이 돼요. 이 왕과 왕비의 처형으로 그 혁명 세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그렇죠. 점이에요. 왜냐하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부르봉과 합스부르크라는 유럽 양대 왕실의 적자. 상징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같은 그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니네 나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 세력이 이 중요한 두 왕실의 적자를 처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 위험한 세력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기 전에 빨리 이 혁명의 불길을 끄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국경 근처에 그 프랑스 도시들이 일제히 이런 외국 군대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혁명 내부 세력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통, 마라, 로베스피에르, 생주스트 같은 혁명 지지 세력들이 암살당하거나 처형당하는 혁명 그 내부 세력의 권력의 공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파리의 치안은 불안정해지고 외국 군대가 일제히 프랑스를 공격하는 와중에 마라라는 중요한 인물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이 마라가 누구인가 하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정치 팜플렛을 써서 유명해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언론인이죠. 그래서 높은 인기를 얻고 정계에 진출했는데 막상 정계에 진출해 보니 그 정치 일선의 혼란에 염증을 일으켜서 은퇴를 했어요. 그렇지만 원체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이 건선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을 푼 욕조에 앉아서 방문객을 맞았대요. 그런데 1793년 7월에 샤를로트 코르데이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마라를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언제나처럼 그 욕조에 앉아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치 팜플렛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발표할. 그런데 갑자기 코르데이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가슴에서 단도를 꺼내서 마라의 경동맥을 찔렀어요. 그 여성이요? 예. 그녀는 왕당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라는 절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처녀의 아이의 칼에 목욕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이건 사실 혁명가의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라가 생전에 쌓았던 명성까지도 빗발을 듯한 위기에 처하자 혁명 지지자였고 마라의 친구였던 다비드가 다시 나섭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마라의 목과 어깨와 팔의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이런 조각. 모두 예수가 비슷한 상태로 목과 팔과 어깨를 이렇게 팔을 내려뜨리고 있죠. 이 작품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고 피에타죠. 이 작품은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조의 예수의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마라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 또는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그렇군요. 거예요. 지금 마라가 손에 피가 묻어있는 뭔가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 종이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 비굴한 인생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치 마라의 유언처럼 이것은 다비드의 창작이에요. 그 당시에 코르데이에게 칼을 맞을 당시에 마라는 정치 팜플렛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서 다비드는 마라가 마치 자신의 유언장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상과 잉크병과 펜 모두 건박하다 못해서 초라할 지경입니다. 그림의 반 정도를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죠. 이 죽음은 누가 뭐라 해도 숭고한 혁명가의 죽음입니다. 당시에는 TV, 신문, 사진 모두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비주얼 이미지가 그림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이 그림으로 다비드는 마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 솜씨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마라도 죽고 어떤 국경 근처 이 프랑스 도시들의 위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1793년에 마르세유 옆에 툴롱이라는 중요한 항구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됩니다. 그때 프랑스군이 이 함락된 툴롱을 수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중이죠. 예. 나폴레옹은 프랑스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라는 예. 이탈리아 옆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시카에서 자라다가 7살에 브리엔느 사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프랑스 땅을 밟았대요. 그것도 아마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 그 혜택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역 안배 인재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코르시카에서는 귀족이었지만 그 귀족 자기는 프랑스 본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귀족이 아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렌네 사관학교 시절에 나폴레옹은 친구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그 동기들은 다 귀족의 자제이기 때문에 네. 이 촌뜨기인 나폴레옹과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밤마다 이 사관학교의 기숙사에서 책을 읽었어요.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포병장교로 임관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이어서 루이 16세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군의 장교들은 모두가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하는 부르봉과 왕족들을 다 호위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본인이 귀족이 아니고 왕당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93년 툴롱 수복전투에 처음으로 실전에 참여했는데 네. 그때까지 본인이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읽었던 전략 전술을 총동원해서 영웅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교 공백 상황이었던 프랑스군에서 나폴레옹은 일약 중위에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력이 탁월했던 건 인정. 그런데 층층시야로 대위도 있고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막 이랬으면 불가능했을 일을. 그렇죠. 그죠? 예, 시대가 그를 부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은 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이 툴롱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을 가요. 이때만 해도 나폴레옹은 탁월한 군인이었지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그 긴 이탈리아 반도를 싹 다 점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들, 나폴리 왕국, 교황청 등이 있었는데 네. 그 이탈리아 그 권력자들이 당황하면서 나폴레옹에게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협상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니까 맞은편에 교황 비오 6세라던가 아니면 나폴리 왕국의 왕 같은 인물들이 나와 앉거든요. 나폴레옹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느꼈군요. 나폴레옹이 쓴 훗날 쓴 회고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그때 세상이 내 발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군인으로 갔던 이탈리아 원정에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하기야 그 전쟁을 해서 점령지에 어떻게 보면 지휘관인데 협상을 하러 앉았더니 교황이 나왔더라. 그것도 참. 20대 중반의 그러니까요. 젊은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에게는 엄청난 변화이고 나폴레옹은 명민하게도 그 상황을 즉시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1798년에 이번에는 영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이집트 원정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보면서 그 자기가 이끌던 병사들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제군들 저 피라밋 위에서 4,000년의 역사가 제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나폴레옹은 말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이 이집트 원정까지 이기고 돌아오니 나폴레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당시에 파리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파리 치안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불안정한 치안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리에 돌아다니고 있던 모든 무기를 압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나폴레옹을 찾아와요. 소년이 나폴레옹에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의 칼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물어봤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물었더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보아르네 자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아르네 자작이 누구인가 하면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별다른 죄도 없이 많은 귀족들이 단두대에 끌려가서 처형당했는데 그때 처형당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소년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칼이 있는데 이번에 압수당했습니다. 단 하나의 유품이니까 이 유품만 꼭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은 감동했죠. 소년의 효심에.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네 아버지의 칼을 돌려줄 테니 가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나폴레옹은 정말로 칼을 찾아서 보아르네 자작의 집에 갔어요. 그 자작의 집에는 아름다운 자작의 민망인 조세핀 드 보아르네가 나폴레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을 본 순간 나폴레옹은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이것은 모두 조세핀의 철저한 계략이었습니다. 예. 조세핀이 누구인가 하면 이 파리에는 당시 이제 왕궁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1682년에 루이 14세가 파리 남쪽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르사유 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리에 왕궁이 없는 대신에 아름답고 명민한 귀족 부인들이 자신의 집에 살롱을 열어서 그 살롱이 정보와 사교와 문화의 집산지 역할을 했어요. 조세핀도 그런 살롱의 안주인이어서 조세핀 파리 성지가 유명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만 그렇고 조세핀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2명의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조세핀은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남편이 필요했고 그 남편감으로 당시 파리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젊은 장군 나폴레옹을 점찍은 겁니다. 이 조세핀에게 반한 나폴레옹은 그녀가 자신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고 2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한 번 결혼했던 처지다라는 점을 모두 다 무시하고 이제 2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 부부의 비극은 무엇이었나 하면 2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사랑했을 때는 조세핀 나폴레옹을 사랑하지 않았고 나중에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필요로 했을 때는 더 이상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2차 이탈리아 원정을 1800년에 나폴레옹이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정에서도 승리하고 파리로 개선했는데 집에 왔는데 조세핀이 없는 거예요. 조세핀은 다른 남자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돌아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조세핀이 하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폴레옹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남자라는 점이었죠. 자, 드디어 완전 정복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이 왜 그려졌나 하면 2차 이탈리아 원정을 1800년에 나폴레옹이 갔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백마를 탄 나폴레옹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붉은 망토를 휘날리고 유명한 이강모를 쓰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그야말로 영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었을까요? 말 아니면 뭐 걸어갔을까요? 말은 대단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예, 경마 같은 걸 할 때 보면 말의 눈에 이렇게 눈가리개를 그렇죠. 씌우잖아요. 옆을 보면 말은 겁이 나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 말인데 평지도 아닌 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옛날에 뭐 한니발은 코끼리도 넘었다고 하니까. 차라리 코끼리가 낫겠죠. 나폴레옹은 노새 타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넘어간 게 아니라 병사들이 다
넘어간 후에 뒤따라갔대요. 지금 이 그림도 폴 들라로슈라는 역사화가가 나폴레옹이 죽은 후에 그린 일종의 그 상상해서 그린 모습이니까 네. 실제로 노쇠탄 나폴레옹을 본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그림이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비드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돼서 이 그림이 모두 5장이 그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왜 좋아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의 어떤 영웅적인 네. 또 황제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 네. 그런 건 이제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보여주고 이 싶었겠죠. 작품은 그야말로 프랑스를 구하기로 온 구국의 영웅의 모습이잖아요. 뛰어난 장군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웅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야심이 커졌기 때문에 장군을 뛰어넘어서 구국의 영웅으로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용한 것이죠. 정말로 나폴레옹은 종신 통령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1804년에 프랑스의 정치 체제를 제정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나폴레옹 1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조세피는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폴레옹이 34살이었고 조세피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40에 다 아이를 낳지만 40이면 이 당시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황제가 되어버렸으니 자신은 황후가 됐고 그러면 대를 이을 왕자를 낳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원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관식을 어디서 했냐면 노틀담에서 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국왕들은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를 했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이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황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랭스가 아닌 파리의 노틀담에서 대관을 했고 로마에 있던 비오 6세, 여기 앉아있는 인물이 비오 6세인데 네. 이 비오 6세를 반강제로 끌고 와서 대관식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트닛을 시켰군요. 예, 비오 6세가 화병으로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 대관식 전에 조세핀이 비오 6세를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성당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오 6세는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막 노발대발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 성당 결혼식도 하지 않았으니까 정식으로 부부가 아닌데 무슨 사실혼이네? 황제 황, 네, 그렇죠. 사실혼이죠. 나는 이 대관식 참석 못한다.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오 6세의 심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관식 전날 나폴레옹은 급히 페슈 추기경의 집전으로 조세핀과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결혼하면 이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피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과 이혼을 못하도록 나폴레옹을 올가맨 것이죠. 1차전은 나폴레옹의 승리로 조세핀의 승리로 끝난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실제로 나폴레옹은 이렇게 했답니다. 이 무릎을 꿇은 나폴레옹에게 비오 6세가 축성한 왕관을 얹어주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벌떡 일어나서 그 왕관을 교황의 손에서 뺏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황후의 관을 지금 무릎 꿇은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막 얹어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여성이 조세핀인데 나이가 한 18살 정도로 보이죠. 그러네. 당시에 40인 여성인데 이것도 조세핀이 다비드에게 젊게 그리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이 대관식 장면도 나폴레옹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이거 한 장 더 그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베르사유 유궁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똑같습니까? 네, 거의 똑같습니다. 두 장이 있는 것이죠. 루브르에서는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 그림이 크죠. 상당히 크죠. 네. 그러네요. 나폴레옹의 연상연하 커플의 전통은 지금 대통령인 마크롱에도 이어졌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지만. 6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프랑스 황제가 될 정당성이 있나? 사실 그는 프랑스의 귀족조차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루이 16세는 루이 15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황제가 될 정당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폴레옹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은 선언해요. 나는 로마 황제의 후손이다. 이제부터 내가 로마 제국의 새로운 모습인 프랑스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의 수도를
파리로 만들 것이다. 점점 라고 개선문이 선언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국가들을 자신의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황제 등극 전후에서 같은 화가인 장 도미니크 앵드그르가 그린 나폴레옹 초상을 보면 제1통령 시절의 나폴레옹의 모습은 그저 결연한 젊은 혁명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황제로 등극한 후에 황제관을 쓴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면 나폴레옹은 옥좌에 앉아서 그 왕호를 높이 치켜들고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이 나폴레옹의 표정과 포즈는 고대 로마의 예. 황제 조각상들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저기 앉아 있으나 네. 손의 모양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구도가 굉장히 흡사하네요. 네, 이 지금 황제 조각상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양아들이고 악티움 회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겨서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받은 예. 초대 황제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림과 조각이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히 엇비슷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때 아닌 고대 로마의 부활을 선언했고 전 유럽에 이런 식으로 고대 로마식으로 그림을 그린 신고전주의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절을 한 200~300년은 쭉 뒤로 네. 돌린 듯한 그런 화풍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저희가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 같은 그림은 뭔가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그런 메시지가 없으니까 공허한 그림들이죠. 그러네요. 흉내낸 그림들이죠. 그리고 의상에서도 혹시 그 여성분들 가정가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엠파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웨이스트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안에 패티코트를 입지 않아서 H 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의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고대 로마 여인들의 의상을 지금 모방하는. 보이는 저런 스타일인가요? 네. 조세핀을 처음으로 입었다고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여성은 조세핀이 첫 결혼해서 낳은 딸 오르탕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고대 로마 제국 부활의 열풍이 전 유럽에 몰아닥치게 되고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소식은 그를 프랑스 대혁명의 화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여러 계몽주의자들을 절망시키게 됩니다. 절망했겠네요. 예. 그런 계몽주의자 중에 한 명이 빈에서 활동했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792년에 빈으로 올 때까지 라인강 인근의 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라인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프랑스 대혁명 소식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몽주의자였습니다. 베토벤이 1802년에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절망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서에서 동생들에게 작곡가로서 가장 소중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서를 쓰고 나서 베토벤은 그렇게 자살을 결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나폴레옹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베토벤은 이 새로운 자신의 영웅에게 바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웅이군요. 네. 그게 2년이나 걸려서 1804년에 완성됐고 그 곡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침이라고 쓰기까지 했는데 그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파리에서 나폴레옹 황제 등극 소식이 들려온 거죠. 네. 베토벤은 절망에 차서 소리칩니다. 그래 그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어.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민중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는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여기 이름을 박박 지웠잖아요. 자신이 썼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받침을 박박 지워버립니다. 저 지운 게 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인가요? 네. 이거를 베토벤이 직접 지운 거예요. 밑에 보면 베토벤, 루트비 반 베토벤이라는 서명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밑에 베토벤은 뭐라고 쓰나 하면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추억하며 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향곡 3번 영웅의 탄생 비화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적으로 돌리게 되지만 네. 그는 정말로 타고난 전략 전술과 뛰어난 장군들의 힘으로 승승장구해요. 1806년, 1807년, 1806년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승리하면서 자신의 개선문, 황제 개선문을 파리에 만들게 시키게 되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런 건축에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계속 자신이 황제다 이렇게 구국의 영웅이다.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러 온 인물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원건 교수님과 지금 여행하고 있는 두 번째 도시 파리의 제목이 예술과 혁명의 도시 파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의 우상 같은 그런 소설이 있죠.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인가요? 네네네. 그 소설이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베토벤에게 있어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자신의 청각을 잃어버리는 걸 이겨낼 힘일 정도의 영웅이었는데 사실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일그러져 버린 우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리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이번엔 살짝 쉬었다가 파리의 2부 순서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이겨야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 건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에 오른 다음 해인 1805년 10월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함대로 하여금 영국으로 쳐들어가게 하는데 트라팔가 해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세출의 해군 제독이 바로 넬슨 제독이 호레이쇼 넬슨입니다. 이 전투가 막 끝나갈 무렵 넬슨은 등 뒤에서 날아온 유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전사랑 너무 흡사한데 이때 넬슨이 총탄을 맞고 땅에 쓰러지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신께 감사한다. 나는 조국에 대한 내 의무를 다했다입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 여성은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잔다르크 이래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어떤 프랑스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는 프랑스 그 자체이니까 프랑스는 다시 대혁명의 정신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었는가? 자, 그래서 아마 프랑스 파리를 우리가 예술과 혁명의 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정말 가면 그런 그 분위기를 도처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술과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여행의 시작과 중심이 될 수 있는 개선문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개선문에서 쭉 샹젤리제를 따라서 걷다 보면 굉장히 오랜 양식의 건물과 함께 그 전혀 뜻밖의 건축물이 나오죠. 유리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나 거기가 바로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 루브르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IMP의 유리 피라미드 자체가 입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표시잖아요. 물론 이제 루브르를 가신 분들은 너무 방대한 그 유물의 규모에 질려서 이제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지도 못하니 그 옆에 오르세에 가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미술 그 시간에 배웠던 그림들이 낯익은 그림들이 많이 있다. 훨씬 편안하죠. 그리고 거기 카페테리아나 거기 저 식당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그죠? 그 오르세는 건물 자체가 이제 기차역이었던 건물을 이 1986년인가요? 아무튼 그 건물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조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대의 건물이고 건물 자체도 길 찾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루브르는 원래 왕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도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소장작도 거의 30만 점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명작들의 공동묘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아무리 뛰어난 그림도 모나리자 정도를 제외해 놓으면 묻혀버리는. 근데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의 기초를 닦은 인물도 나폴레옹입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의회가 1792년에 비어있던 왕궁을 박물관으로 열긴 했지만 처음에는 말만 박물관이지 소장품이 없어서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본인이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집트 원정을 갈 때만 해도
76명의 이집트 원정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집트 유물, 지리, 천문, 지질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했고 많은 이집트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루브르 박물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원정을 갈 때마다 수많은 그들의 어떤 유적과 네. 미술품을 뺏어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채웠어요. 물론 나중에 나폴레옹이 패전한 후에 대부분이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의 초창기 이름이 나폴레옹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폴레옹은 오히려 프랑스 제국 건설의 야망을 포기했더라면 오랫동안 황제로 있을 수 있었고 황제로서 정치를 잘했을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 법전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나폴레옹의 공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저희가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스킬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폴레옹은 마음을 먹으면 상대가 누구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1808년에 에어프루트 회합이라는 회담이 열려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처음으로 나폴레옹을 만났어요. 예. 근데 나폴레옹에게 괴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독일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나폴레옹은 소시적인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괴테를 존경하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괴테를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보란 듯이 괴테가 1774년에 발표한 그의 데뷔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한 구절을 암송했고 이어서 볼테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 자신의 적국의 어떤 그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에게 반해버렸어요. 괴테는 자신의 그 국가 바이마르로 돌아와서 만약 나폴레옹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스인들은 나폴레옹의 조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개인적인 나폴레옹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들이 누구였나 하면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나폴레옹은 그저 미천한 신분의 왕위 침탈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군주들은 계속 대프랑스 동맹, 대불 동맹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폴레옹을 공격했고 네. 그 대프랑스 동맹의 뒤에 자금줄은 누가 됐냐면 영국이 됐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이겨야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 건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에 오른 다음 해인 1805년 10월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연합함대로 하여금 영국으로 쳐들어가게 하는데 트라팔가 해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불세출의 해군 제독이 바로 넬슨 제독이 호레이쇼 나왔죠. 넬슨입니다. 네. 넬슨은 이 노포크의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병에서 시작해서 제독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네. 지금 보여드린 초상이 런던의 국립초상화미술관에 있는 넬슨의 초상인데 이렇게 한 팔을 뒤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넬슨은 오랜 해전 와중에 한쪽 눈도 잃고 한쪽 팔도 잃었대요. 네. 그래서 가끔 넬슨은 갑판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이렇게 그 망원경을 대고 아직 적군이 나타나지 않았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들과 장난을 치곤 했답니다. 예. 아무튼 이 넬슨의 영웅적인 항전으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모두 괴멸되고 그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그 전함에 실려 있던 대포들을 녹여서 오늘날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그 4마리의 사자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 전투가 막 끝나갈 무렵 넬슨은 등 뒤에서 날아온 유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전사랑 너무 흡사한데 이때 넬슨이 총탄을 맞고 땅에 쓰러지면서 한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신께 감사한다. 나는 조국에 대한 내 의무를 다했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진짜 영웅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면서도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영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교전 중에 사망하면 제독도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넬슨의 시신만은 브랜디가 가득 든 술통에 넣어서 런던까지 방부 처리를 해서갖고 런던까지 싣고 와요. 그래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저희가 런던에서 이야기했던 세인트폴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폴 성당의 지하에 가면 가장 큰 무덤 2개가 뭔가 하면 이 넬슨의 무덤과 나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웰링턴 공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영국에도 정말 큰 위협이었지만 결국 이 넬슨이라는 인물이 영국을 지킨
그런 나폴레옹에 그렇군요. 맞서서 이긴 인물인 거죠. 전투의 전투를 이제 거듭하다 보니 이제 유럽인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또 한 명의 독재자에 불과하다라는 상황을 깨닫게 되는데 특히 스페인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당시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4세를 내쫓고 스페인의 왕으로 자신의 형인 조셉을 앉혔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어도 못하는 호세 1세라는 갑자기 외국인 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 형이라는 이유로 왕이 된 그 호세 1세를 스페인인들은 지지할 수가 없었고 격렬하게 반항하게 됩니다. 예.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란시스코 고에가 그린 거인이라는 작품에서 커다란 검은 사악한 거인이 나타나서 마을이 다 초토화됐거든요. 이 사악한 검은 거인은 아마 스페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침내 1808년 5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시민봉기가 일어나요. 호세 1세는 이 시민봉기를 진압할 능력이 없어 동생인 나폴레옹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나폴레옹에게도 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투로 프랑스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궁여지책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마멜루크라고 불리는 이슬람 용병을 데려다가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고야가 그린 이 5월 2일이라는 그림을 보면 검은 피부에 터번을 두른 병사들이 그러네요. 이슬람의 칼인 반월도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마멜루크 용병이죠. 그리고 이때 체포된 많은 시민들이 그 다음 날인 5월 3일 새벽에 재판도 없이 전격적으로 처형돼요. 저게 그 유명한 5월 3일의 그래서 학살이군요. 이 유명한 5월 3일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총을 쏘는 병사들과 총을 맞는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가깝고 켜져 있는 등불이 총살의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죠. 흰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총을 맞기 직전인 시민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연상시킵니다. 네. 지금 처형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 그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올라오는 언덕도 골고다 언덕을 연상시키죠. 수많은 전투 속에서 나폴레옹은 점점 초창기의 명민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네. 마침내 나폴레옹은 1809년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세핀과 이혼을 하고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즈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 루이즈는 1년 만에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서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 루이즈가 누구인가 하면 자신들이 16년 전에 그토록 증오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단두대에 보낸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카 손녀예요. 네. 네. 이 그림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세핀이 나폴레옹과 싸울 때 조세핀이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기절한 척했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더 이상 조세핀과 맞서지 않고 조세핀의 뜻을 들어줬대요.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조세핀은 기절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조세핀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나폴레옹은 좀 나이브한 데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가 자신을 사위로 맞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딸 하나쯤은 간단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걱정대로 결국 파국은 영국에서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더 이상 영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모든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게 영국과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그렇죠.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무역 대국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설탕도 커피도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1811년 가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 상선을 러시아 항구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12년 5월에 나폴레옹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가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싸우지 않고 계속 후퇴만 해요. 그런데 후퇴를 하면서 항상 마을을 불태우면서 후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 군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전통적으로 보병은 자신이 먹을 식량을 지고 진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식량의 무게 때문에 보병은 빨리 진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군은 식량 없이 맨몸으로 빨리 진격을 네. 해서
바로 이겨버리고 현지에서 보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알렉산드르 1세는 이 나폴레옹의 전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 불가능하도록 계속 마을을 불태우면서 후퇴를 했어요. 5개월에 걸친 고난에 찬 행군 끝에 이해 10월에 모스크바에 나폴레옹군이 입성했는데 그 큰 도시가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회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30만 중에 25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5만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6차 대불 동맹군이 결성돼서 나폴레옹을 위협하게 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퇴위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나폴레옹이 다들 아시다시피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1814년에 다시 황제 자리에 올랐고 나폴레옹을 압박하기 위한 제7차 대불 동맹군이 결성되면서 벨기에 남부의 워털루 평원에서 1815년에 이 연합군과 나폴레옹 군 사이에 운명을 건 일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게 되죠. 네덜란드의 국립미술관에 있는 길이 8m의 이 워털루 전투라는 대작은 지금 총사령관인 웰링턴공이 이 앞에서 왼쪽에서 프로이센의 지원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군의 도착을 확인하면서 웰링턴군이 전군에게 이 돌격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졌지만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미국 망명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미국으로요? 네. 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걸 거절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브한 성격의 나폴레옹은 스스로 영국군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영국인들은 신사들답게 나를 패전한 적장으로 정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국을 너무 몰랐군요. 너무 몰랐던 겁니다. 영국인들은 물론 신사이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이 무서운 적수 나폴레옹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국 남부 플리머스 항까지 정중하게 나폴레옹을 데리고 갔지만 거기서 나폴레옹의 모든 것을 다 뺏었어요.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있을 당시에 조세핀이 알 수 없는 병으로 급사했습니다. 그때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의 딸 오르탕스에게 주면서 이걸 다시 나폴레옹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 감각에 뛰어났던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앞으로도 계속 뭔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보석이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사랑했군요. 이거를 꼭 나폴레옹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그 오르탕스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걸이까지 뺏었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낡은 상선에 태워서 나폴레옹을 어렵게 항해를 시켜요. 그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서아프리카의 절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이 섬에서 7년을 버티다가 나폴레옹은 아마도 위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해요. 굉장히 저 나폴레옹의 죽음 베르네가 그린 저 그림의 나폴레옹은 물론 이제 절망이 저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척해 보이고 또 고통스러움과 하면은 또 한편에 저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난 또 고통스러웠던 생애를 나 이제 마감하노라라는 어떤 역설적이지만 평안한 모습도 좀 보이네요. 약간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그 나폴레옹이 사망하자마자 이 프랑스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회색 꼬마라고 불렀던 나폴레옹에 대한 전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제 그 사망한 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나서 루이 16세의 동생이 다시 왕위에 올라서 루이 18세가 되고 또 그 후에는 다시 그의 동생이 왕이 올라서 샤를 10세가 됐는데 이 샤를 10세가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서 퇴위되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프랑스는 계속 부침을 겪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1836년에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1806년에 지으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개선문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리고 1839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리로 이장돼요. 살아서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개선문을 나폴레옹은 누워서 지나갔습니다. 개선문을 나폴레옹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고 나서야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지나가고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것이지만 네. 사실 나폴레옹은 이 개선문을 살아서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앵발리드에 묻히게 되고 이 역사에 풍운한 나폴레옹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계속 프랑스는 정치적 부침을 겪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림, 이 유명한 들라크루아의 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이 바로 1830년 7월 혁명을 묘사하는 예.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죠?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제일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왜 여성이 저 프랑스 국기를 들었고 왜 저런 혁명에 대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반나를 그렸을까? 네. 그게 제일 일단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제일 궁금하시죠? 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누구일까? 이 여성은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잔다르크 이래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젊은 여성이 어떤 프랑스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 조각의 비너스, 그리스 로마 조각의 그 비너스의 모습을 다시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고전주의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그 비너스 조각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여성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있죠. 당시에 이제 왕정 복고 상태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색기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녀는 프랑스 그 자체이니까 프랑스는 다시 대혁명의 정신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었는가? 지금 그 주위로 여성의 주위로 무기를 정부군에게 뺏은 시민군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네. 멀리 뒤에 포연에 휩싸인 노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파리라는 것을 그렇군요. 보여주는데 이 다양한 무기를 그 탈취한 시민군들의 발밑에 죽은 정부군들의 시신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군은 정부군들을 죽이고 무기를 뺏고 그들의 옷까지도 벗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성의 옷도 더럽고 이 시민군 중에는 노동자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그렇죠. 저 젊은 그림의 청년, 오른쪽에 있는 신사, 거는 예. 되게 어린 소년이 소년이죠. 권총을 들고 예, 있죠. 소년이죠. 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결국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처럼 숭고한 것이 혁명이 아니다. 혁명은 그렇게 숭고하고 우아하고 장엄하지 않고 혁명은 이렇게 위혈 사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모습에 대비한 장대한 어찌 보면 최후의 역사화죠. 이 그림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1832년 이 그림이 살롱전에서 공개되었을 때 요 꼬마 오른쪽에 있는 소년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17년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령 건지섬으로 망명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1830년 혁명보다 1832년까지 혼란 속의 파리를 무대로 한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의 힘이 민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은 오직 또 다른 선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민중의 힘과 연대만이 우리 민중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이 소년을 바라보고 있던 작가는 빅토르 유고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울림이 있네요. 네. 요 장면이 사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1막에서 마지막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씬이 있는데 그때 원데이 모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군이 맹세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의 이미지와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은 고전 예술의 이미지와 역사의 그렇군요. 이야기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인 레미제라블에서 그렇군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예술과 역사는 떨어질 수 없다. 예술은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다라는 저의 평소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렇군요. 셈이죠. 그 레미제라블이 뭐 지금도 아주 인기리에 공연이 되고 있는 뮤지컬이죠. 그런데 그 뮤지컬은 사실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라 뉴욕에서 네. 훨씬 인기리에 공연이
되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는 뉴욕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1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파리를 여행하면서 주로 나폴레옹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런던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런던은 그냥 예술과 런던이라는 어떤 도시의 얘기 그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또 런던의 변천사 또 산업화 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예술 작품 그림으로서는 사실 드문드문 저희가 아는 그림이 나왔다면 프랑스 파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인 어떤 영웅의 인생과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한 저희가 많이 보아왔던 인물 그리고 사건의 현장들을 그림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그 유럽의 아주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파리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 보여드렸던 그림들 중에 많은 수가 우리 눈에 낯익은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이 그려졌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격변과 어떤 급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던 민중의 이야기가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고상한 미술관에 갇혀 있는 고상한 그림들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어떤 민중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림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리가 혁명을 통해서 예술의 도시로 그렇군요. 변화하고 또 현대적인 그런 세련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런던을 마감하면서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지금 다시 런던에 간다면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딱 한 군데만 찍으면 이런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파리는 어떨까요? 뭐 저는 사실 이번 강의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르세 미술관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 데는 저는 파리의 카페들입니다. 파리의 카페들에 가시면 그 야외 자리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보는 그런 파리지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카페는 파리인들에게는 바깥에 있는 거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파리에 가면 너무 구경할 것도 많고 생강에서 또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에펠탑도 가보셔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잠깐이나마 그 카페에 앉아서 그 에스프레소나 아니면은 그 라떼를 마시면서 그들의 어떤 파리지앵들의 어떤 그 여유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사실 너무 여행을 가면 너무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어디 찍고 뭐 하나라도 더 봐야지 이런 네. 느낌이 있는데 진짜 진정한 파리의 모습은 그런 소박한 카페들에 남아 있지 않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에 워낙 걸작들이 많고 정말 대단한 그 유적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 유적을 비롯해서 뭐 이집트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보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예전에 30대 때 20대 때 왕성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림을 보러 다녔던 그 시절하고는 좀 다른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은 아까 오르쉐 미술관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커피를 한잔 하고 다시 봐도 되고 어떤 조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루브르에서 마주치는 분들하고도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몽마르트 언덕을 좀 걸어서 올라가 보시고 뭐 기괴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 무슨 성당이죠? 샤크르케르. 예. 그 건물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파리 시내를 이렇게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파리의 카페들에 대해서만도 사실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몽마르트르에서는 피카소의 피카소가 단골이었던 라뱅아질도 아직 있고 네. 물랭루즈라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카페 이야기들도 지금 한 시간만큼 똑같이 더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좀 듣고 싶긴 해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19세기의 파리 이야기만 그래요. 해드릴 수밖에 일단 없어요. 이렇게 파리 편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엔 우리가
뉴욕을 가보는 거죠? 뉴욕을 갈지 아니면은 뭐 피렌체와 로마를 갈지 네. 그리고 또 크림트의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 빈을 갈지 제가 오스트리아 좀 빈.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로마도 좋고요. 그리고 뉴욕도 괜찮고 또 하물며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함께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림과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도시의 멋이 깃들여져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과 함께 파리를 색다르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원근 교수님과는 다음번 어느 도시를 여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